네. 자, 짧은 휴식 시간 마치고, 여기 이제 요 표, 교육과정표 중요해요. 빈도수가 행정 다음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교과정 나왔죠? 그러면 예술적 교과정 반드시 봐야 된다고 그랬고, 교과 중심도 봐야 되는데, 교과 중심 자체보다는 나중에 방법론에 오수벨의 유의미학습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파생이 될 거예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교과정 구성 원리 중에서 운영관이 있어요. 요거 참 설명 안 했는데, 교과정 운영관이 뭐냐면, 충실도, 상호 적응도, 그 다음에 뭐요? 바로 형성, 생성 관점이라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 그건 규정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재개념주의니 재개념주의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파이너 거 이런 건 볼 것도 말고, 보지 말고, 중요한 건 교과정 운영관. 우리가 가령 지금은 교과정 운영관이 어때? 상호 적응성 관점이에요. 뭐예요? 교육과정 설계자 의도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학생의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제보한 것을 수렴해서 상호 적응 관점이에요. 물론 생성 관점 하면 좋지만, 그러면 인정교과서 막 나가야 되거든. 교과서로 안 나가고, 검정교과서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과 활용 안 되고, 그 다음에 평가 유형이 이제 여기 평가 같이 있어요. 요게. 일단 교육과정만 보니까. 참여교육 실전주의 나왔죠? 설계에서 결정주 진행관, 이건 패스해도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나와. 그 다음에 학교용 설계가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극단적인 형태거든. 그래서 학교용 설계, 그 다음에 아이들의 예술적 교과정 설계, 그 다음에 여기 좀 빠진 것 중에 역방향 설계. 그 다음에 뭐야? 요 세 가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험 중심과 그 다음에 학문 중심이 각각 크로스 체킹, 즉 출제했던 것 말고 다른 것들 이걸 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가로 바로 들어가. 평가가 이 안에 있어. 자, 왜 이 안에 있냐면 평가에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평가인데, 교육 평가라는 거는 가장 첫 번째는 평가 관련한 교육관이 있어요. 이걸로 움직여요. 모든 평가는 평가 관련한 교육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선발주예요. 선발주. 하나가 선발주. 제가 EBS 강의를 3년을 하면서 이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평가는 항상 똑같아. 그 안에 다 있어. 그 한 표 있어. 선발주의하고 발달주의 교육관이 있거든. 이게 선발주의는 뭐 하는 거지? 소수 정예주의라고 보통 번역해요. 그래서 소수 정예를 선발해야지. 선발해야 되니까 뭐를 보는 거야? 애들을 지적 능력에 따라 개인차 변별이야. 이 선발주의는 개인차를 변별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차 변별이 중요하다고, 이거는. 근데 발달주의는 뭐죠? 개인차 변별하는 거 아니지. 여기는 뭐 하는 거야? 목표를 달성하는 거야. 여기는 목표에 대한 것을 갖다가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패러다임이 다른 거야. 우리가 지금 성취표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검사관이 뭐냐라고 한다면, 검사관이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검사관. 이 검사관, 또는 여기다 검사관 쓰면, 교육검사관이 뭐냐? 여기는 측정관이야. 근데 여기는 평가관이라고 그래, 이걸.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총평관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평가관은 이게 목표 도달을 위한 환경 조건을 굉장히 중시하게 해요. 교사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환경이. 근데 이쪽에 측정관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능, 지적 능력을 중시 여겨요. 지능을 중시 여긴다고, 여기는. 유전론이야. 여기 환경론이라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검사관에 의해서 검사 도구, 우리가 이제 평가 도구 척도죠. 또는 검사 도구의 속성, 조건을 도구 속성이지. 도구 속성을 뭘 중시하냐면, 뭐라 그래? 여기는 신뢰도를 중시 여겨요. 신뢰도 중시 여기죠. 자, 신뢰도. 여기는 뭐 중시 여겨? 타당도가 중시되죠. 타당도. 그리고 이 목표 도달 여부를 보는 타당도를 중요하게 보는, 내용 타당도 특히, 이걸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바로 평가 유형. 그래서 검사 유형 또는 유형, 평가 유형이 나오는데, 그 평가 유형 여기는 규준 지향 평가고, 여기는 바로 준거 지향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준거 지향 평가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2014. 2015 상반기. 그 다음에 2018학년에 나왔다고, 이게. 그리고 타당도 언제 나왔어? 2017에 나왔어. 내용 타당도. 2017에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지, 목표에 따른 도달 여부를 보는 것들이 여기 안에 또 형성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형성평가. 그리고 여기 뒤에 총합평가는 총괄평가, 도착점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도착점 행동 보긴 해. 결과적으로 목표 성취했는가 여부니까. 근데 형성평가도 약간 그런 거예요. 형성평가 2번 나오고, 중거점평가 2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왔어요. 평가가 기껏해야 나온 게, 보세요. 2014학년도에 출제된 게, 이때가 형성평가로 어떻게 애들 동기유발할까? 이런 거였거든. 근데 2014 상반기는 평가가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다고. 그러다가 2015 학년도 평가 없었다고. 근데 2015 상반기에 요때 추가 모집 시험 때 중고점 평가의 개념과 장점 2가지 이렇게 나왔었다고. 그냥 개념적 서술이지 뭐 기억회상. 그러다가 2016에 뭐가 또 한 번 나와? 형성평가 또 리바이벌 되더라고. 내 사전에 리바이벌 없어야 되는데 있다더라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017에 아까 얘기했죠. 타당도의 종류를 물어보더라고. 내용 타당도 그냥 명칭 쓰고, 원래 명칭은 안 물어봤었는데, 내용 타당도에 대한 개념 쓰면 돼. 그러니까 타당도가, 종류가 나왔죠. 내용 타당도. 이게 나오게 돼요. 이 의미는 뭐예요? 시험 범위에 맞춰서 내야 된다는 거지. 목표에 맞춰서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이 내용을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친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 이걸 내용 타당도라고 그래. 선생님, 시험 범위에서 가르치지 않은 걸 내셨는데요? 내용 타당도가 안 맞는 거야? 또 이건 논리적 일관성, 즉 공정성 타당도라고 그래.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왔다고. 근데 2018에 또 리바이벌이 또 되는 거야? 뭐가 이번엔? 중거점 평가. 근데 이때는 개인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또 질문을 같이 던졌어요. 이때 중거 말고도 성장도 다 나왔고 능력 참조 평가도 다 이제 이때 나온 거죠. 이때 리바이벌 또 되잖아요. 이게 또 되거든. 이게 리바이벌 계속 되더라고. 그 다음에 2019에 무슨 평가 나왔어요? 신뢰도가 나왔어요. 그건 전혀 다른 세계라고. 신뢰도는 이 2개 카테고리에서 전혀 다른 이쪽의 세계란 말이에요. 오른쪽 세계가 아니라 과거 스타일의 요 세계거든. 요 세계. 요 세계란 말이에요. 요 세계. 요 세계 얘기라고. 정확하게 재는 거, 오차없이 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온다면 뭐가 이제 고삐가 풀린 거야? 기준제한 평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 학교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평가거든, 사실상은. 그렇잖아요. 지금 수능 시험 봐봐. 내신 평가 이거 봐봐. 몇 프로 비율 얘기하고, 등급 얘기하고, 이거 다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 종합평정법도 나오고 있대. 평정법. 신뢰도 추정 방법 중에서 내적, 문항합치도라든가 반복감사 이런 것들 4개의 방법 중에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나올 거는 객관도가 좀 안 나왔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객관도가 여기에 또 쓰인단 말이에요. 객관도가. 여기도 객관도가 일부 쓰일 수 있다고. 근데 객관도가 또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2020에는 비었어요. 출제가 안 됐다고. 한 해 걸러 튀었다고. 그러면 나온 게 이 안에서 다 나왔지 무슨 딴 데서 나왔어? 아직은 딴 데서 안 나왔거든.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EBS 강의를 아마 들어보시면 알 거야. 2014년도, 2015, 16에 EBS 강의를 교육학 논술이야. 그냥 교육학이 아니라. 그걸 3년을 강의했다고요. 지금은 후임자가 없어. 왜 후임자가 없냐면 후임자를 구할 수 없어. 왜? 그걸 연구한 사람이 해야지, 교육학 논술은. 대충 학원 강사들이 돈 4천만 원, 5천만 원 줘서 강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한 번 1회로 끝난다고. 지금 가끔 학원 강사들 보면 자기가 EBS 강사네 하고 이런 거는 학원에서 광고비 줘서 그런 거야. 돈 주고 한 거야. 나는 돈 받고 했거든. 난 돈 받고 3년을 했다고. 이게 다른 거야, 질이. 근데 지금 후임자가 없어. 왜 없냐면 석박사에서 논술을 이걸 연구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지. 없으면 못 구하지. 학원들이 서로 들어가고 싶지. 지금 안 들어가죠. 왜? 투자 대비 이 수익도 별로 안 난다고 자기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요거가 다예요. 사실상은.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보세요. 지금 교육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 다 나와야 되거든 지금. 그리고 측정관이라는 건 뭐야? 개인차 변별하는 거야. 개인차 변별.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인차라고 만약에 한다면 개인차를 해석할 때 여기는 개인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개인차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는 개인차를 뭐야? 영목표로 한다고. 영목표. 그래서 뭐라고 그래? 완전학습 목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차가 있으면 절대 안 돼. 여기는 개인차가 있으면 안 돼. 모두가 목표에 도달해야 되거든.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불러면 완전학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교수학습 들어가면. 완전학습 시켜야지. 우리 학교의 꿈은 완전학습이야. 95% 이상의 아이들이 교육 목표 90% 이상을 도달하는 거예요. 이거 꿈이거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론이 있잖아. 그걸 우리가 시험 문제 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물론 약간 상상적이고 이상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측정관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규준지향 평가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나올 것 같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데 교육 평가의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육과정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거거든. 자, 교육과정 평가의 모형 여기 있나? 봐봐. 자, 여기 나오죠? 평가 모형. 나오잖아. 평가 유형에서 모형으로 더 근원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평가 모형이 있다 그러면 평가 모형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타일러예요. 여기에 타일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타일러 이름이 뭐야? 타일러의 평가 모형 이름 뭐예요? 타일러. 이 사람들 봐라.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안 벌리신 애들 뭐야? 목표 성취 모형. 목표 성취 모형. 이거 내가 그랬잖아. 목표 성취 모형. 성취 목표 모형. 목표 성취 모형. 타일러가 제시한 게 생각해봐. 이 사람 뭐야? 목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야? 내용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르쳐서 뒤에 평가하자. 그럼 뭐야? 목표 도달려 보는 거. 이걸 뭐라 그래? 목표 성취 모형이야.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건 중거지향 평가 그 자체나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나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누구야? 바로 형성평가 강조에 있던 사람이 누굴까? 사람 이름 모르면 교육학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크리븐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스크리븐. 이 스크리븐을 어떻게 떠올리냐 사람들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해짚어 보니까 탈모표 모형 그러면 이해하더라고. 탈모표.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론이 뭐냐라고 하면 가치 판단 모형이에요. 근데 이 안에 6가지의 특징이 있어.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그냥 순서 없이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어떤 거? 총괄평가뿐만 아니라 총괄평가 누구야? 이 사람 거지. 끄트머리 도착점에 넣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두 구분해서 형성평가도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스크리븐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평가 모형을 모르면은요, 저게 어떻게 출제했는지 또 모른다고. 이 이원 구조표 있잖아. 선발과 발달주의도 그렇지만 평가 모형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 사람이 했던 거. 중요한 거. 목표를 알고 들어가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바로 탈목표도 중요하다. 탈목표라는 건 뭐야? 이거를 탈목표 모형이라고 쓰는 거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명칭은 가치판단 모형이거든. 그 가치판단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탈목표 모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에 대한 지도 하나 안 보고 들어가 우리가 평가자가. 왜? 목표를 알고 들어가면 목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목표를 모르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수업의 증거들만 딱 보고 이게 어떤 목표겠구나라고 역추적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되지? 어디서 식중독 걸렸는 병인균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걸 역학조사라고 그래. 그것처럼 목표를 모르고 들어가는 평가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목표라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평가자들이 모여서 물어보는 거야. 이 수업의 목표가 뭘까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동시에 하나, 둘, 셋 해서 일치되면 그 수업은 잘 되는 거지. 근데 서로 달라. 그럼 뭐야? 수업이 엉망인 거예요. 교육학론들도 그렇잖아. 서로 읽었는데 이게 목표가 도대체 뭘까? 주제가 뭘까? 그 이구동성 얘기 나와야 되거든? 근데 서론이 엉망이야.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탈목표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뭐야? 내재적인 중거뿐만 아니라 외재적인 중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평가의 신뢰도 타당도 내재적 중거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외재적 중거는 뭐야? 평가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있잖아. 가령 상대평가하면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에 외적 동기가 유발된다든가. 그렇지만 부수적인 문제가 있지. 어떤 거? 부작용. 그러니까 이 외적인 증거를 조건을 이해하자는 얘기는 이 내적 증거, 타일러는 타당도만 놓고 본 거야. 또 많은 평가자들이 타당도 있으려면 신뢰도도 전제돼야 돼도. 그러니까 신뢰도 타당도만 놓고 보는데 이게 아니라 평가 자체가 가져올
부수적인 효과 또는 부작용, 그 대안까지 마련하자. 그래서 우리가 중고점 평가를 왜 많이 가려고 그러면 상대평가, 이 기준제한 평가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 때문에 그러거든. 그 얘기는 결국 스크리븐의 말이 옳다는 얘기야. 왜 우리는 평가를 해마다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더라. 평가 제도가 바뀌더라. 왜 바뀌냐라는 거지. 내신 평가 기준도 바뀌고. 왜 그런 거야? 바로 그 외적 중고를 너무 귀가 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평가 자체가 초래할 긍정적인 기대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문제들, 부작용도 있고 대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스크립이 필요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이 목표의 가치, 목표의 자체 평가, 목표 자체 평가를 하자라든가, 또는 뭐 아니면 여기다 비교 평가 비비교 평가를 주장했다든가, 또는 뒤에 뭐냐면 이 메타 평가 이런 거를 주장했다. 이게 다 누구 거냐면 이 사람 거예요. 나중에 꼭 공부해야 된다고. 응? 공부해야 된다고. 이 평가본 굉장히 이거 말고 이제 스터플빔이라는 사람이겠던 의사결정 촉진 모형도 CIPP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그냥 CIPP 모형도 있는데 그건 참고만 좀 하시면 돼요. 의사결정 촉진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평가 유형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측정관 이런 것들도 다 알겠지만 진짜 중요한 놈이 하나 걸리게 되는데 우리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평가 유형. 여러분들 평가 유형은 평가 방법은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평가 방법은 뭐를 의미하지? 평가 도구, 형태라고 되게. 우리가 보면 관찰법, 면접법, 논술평가 이런 것들은 이 평가 기법이야. 방법이라고 그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그런데 평가 유형은 뭐지? 평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규준제한 평가나 중거제한 평가는 평가 수치를 집단에 비춰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목표에 비춰볼 거냐,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거는 수행에 비춰볼 거.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별표 5개 치는 게 바로 수행평가예요. 이거 안 나오면 이건 교육학자들도 사표 써야 돼. 심하게 얘기하면 사표 써야지. 평가 중에 진짜 학교에서 써먹고 중요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왔잖아. 이게 수행평가가 나온 지 지금 우리가 학교에 적용된 지 20년이 넘었어요. 이게 7차 교육과정 1997년도 발표될 때 이미 수행평가를 전제하고 있다고.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중등교사, 초등교사 임용시험 볼 때 면접, 그때 교직논술이지. 이런 거 시험 볼 때 수행평가 16개 시도. 그때 세종시가 없었을 테니까. 엄청나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거의 안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이게 수행평가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더 중요한 놈 없어, 평가에서는 원래. 그 다음에 스크립은. 이거는 숙제해야지. 그 다음에 상대평가, 그 안에 있는 상대평가. 이제 그 다음에 별표 칠 놈이 바로 규준지향.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알고 있는 거. 왜냐하면 이 점수 수치, 측정치를 집단에 비춰 보는 거야. 개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두 개는 분명히 물망에 올려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서 수행평가 도대체 뭐니? 개념정의. 또 수행평가 순결함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고 장단점이 뭔지를 탁 봐야죠. 얘도 장단점까지는 꼭 봐야지. 꼭 봐야죠. 안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한 해 걸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나무도 한 해 걸르면 말이지, 그 다음에 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홍씨, 우리 시골에 있는 감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니까 이 평가에서 팍 터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평가에서 뭐가 있을까? 발형. 저기에서 보면 신뢰도, 객관도가 안 나왔잖아, 객관도. 저 평가 도구의 속성, 이 도구, 속성 또는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객관도, 특히 우리 교육학론술처럼 수행평가 볼 때 이 객관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뢰도, 객관도가 낮아, 이러면 수행평가가. 근데 이 객관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객관도를 높이는 방법 또는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이 두 가지는, 신뢰도는 추정 방법만 낫지 이거를 높이는 방법. 근데 도구란 게 뭐죠? 도구의 의미가 뭐야, 이게? 도구가 뭔지 알아요? 도구가? 평가 도구가 뭐야? 평가 도구란 말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 모르고 평가 공부하는 사람 많더라고. 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평가 도구가 뭐야? 교육학 논술 문제 평가 도구가 뭐야? 1, 2, 3, 4번. 문항이에요, 문항. 문제라고. 그 도구라는 건 문항 제작이라고 그래. 도구 제작이라고 하잖아, 교육학에서. 그게 문항이에요. 문항이 신뢰도가 있느냐, 또는 문항을 채점할 때 객관도가 있느냐라는 거야. 저게.
문항이 타당도가 있느냐, 이게 목표한 것을 물어보고 있느냐, 이런 거로 도구라는 건 문항 자체가 가진 속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구 제작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도구 제작, 문항 제작이지. 문항 제작 들어가면 뭐야? 객관식 문항하고 주관식 문항, 이거 나올 판이야, 이거. 이건 상식적이거든. 나올 판이라고. 이거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패러다임이야, 이거에. 그러니까 이 1순위에 이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넘버원 수행평가. 응? 거기 넘버원의 같은 계열로 보면 스크리븐. 네. 바로 가치 판단 모형. 그 다음에 규준 지향 평가. 이 정도를 같은 1그룹에 넣고, 2그룹에 넣을 거는 검사관, 측정관이 도대체 뭐냐? 평가관이란 이게 뭐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2그룹 넣을 게 객관도,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까라는 거야. 객관도를 높이는 방법,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이거는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 방안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요거 말고 이 측정치에 대한 것들, 측정치도 저번에 신뢰도가 나왔던 거랑 비슷한데, 측정치라는 게 뭐가 있지? 명명척도, 즉 척도에 대한 얘기, 척도 명칭. 그러니까 명명척도, 그 다음에 서열척도, 동관척도, 비율척도, 이 네 가지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응? 그런 정도 척도의 개념, 뭐 측정치의 개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게 평가예요. 이게 평가라고. 이게 평가야.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수행평가하고 평가모형을 중요하게 봐야 돼. 규준지향, 이건 뻔한 거 1순위지 전부. 그다음에 검사관, 측정치, 지금 측정치 얘기했고, 신뢰도, 객관도 제고하는 거, 이거만 공부하면 돼요, 사실상은. 뭐 선발주의 발달주도 한번 읽어는 보는 거지, 책에 어디 있으면은. 이게. 그 다음에 형성평가하고 절대평가 나왔으니까 역방향 설계가 관련돼요. 수행평가 이런 것들. 역방향 설계가 특히 수행평가가 관련되거든. 역방향 설계. 역방향 설계는 스냅 사진보단 스크랩북 평가를 중시 여겨. 그리고 역방향 설계는 뭐예요? 바로 수업 설계를 위해서 바로 평가를 수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은 이론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역방향 설계를 이상하게 배웠어. 그러니까 교육학 책들, 학원 책들 보니까 역방향 설계 다 엉터리로 써 있는 거야. 다 엉터리예요. 이거는 맥타이하고 위기스의 논문도 못 읽어본 인간들이 서로 베껴 쓰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옮아가다가 말이 바뀐 거야. 또는 아니면 초점이 아닌 거를 초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공부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교실, 뭐 플레이러닝, 수행평가, 역방향 설계, 같은 맥락, 또 브루네 학문지식 교육과정, 이것이 다 그 안에 소통되고 있다라는 거지. 문항 제작도 우리가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심리학이 이제 나왔어요. 심리학이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지. 근데 지금 심리학이 빈도수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어요. 심리학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 기출문제 우리가 또 앞에 표 이쪽이라 이런 거 쭉 활용해 보시면, 심리학이 처음에 나왔던 게 2013 상반기 추가 모집 시험이에요. 이때 시험은 제가 그랬죠. 이거는 국립특수교육원에 출제했어요. 교과정 평가원이 아니라고. 이때 여기서 나왔던 게 지능이론 나왔었어요. 여기는 지능이론이 해석에 대한 관점이에요. 해석. 99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거. 그래서 학부모한테 99가 낫지 않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영희가 99라고 해서 막 실망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동기가 저하된 장면을 엄마한테 일단 먼저 설득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기대 가치론 관점에서 영희의 왜 동기가 떨어졌을까 원인 진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메슬로의 욕구 위계 관점에서 진단하고 방안하는 거야. 여긴 원인 진단과 방안이야, 무조건. 이 뒤는. 근데 알다시피 이 두 개로는 심리학 해석은 인지적 동기론이라 불리고, 요거는 인본주의적 동기론이라 불려요. 이 분류틀을 또 다 기억해야 돼요. 행정은 내용이론과 가정이론 되는데, 여기는 인지와 인본으로 돼 있어요. 구조상. 뭐 인본주의야 뭐 메슬로우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고 다음에 2014에 심리학이 있어? 없어요. 2014 상반기 심리학이 있어? 없어. 근데 2015에 비스무리해. 심리학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돼 있어. 동기유발을 위한 과제 제시 방안. 이렇게만 질문이 무슨 이론도 없어. 영역도 없어. 이게 심리학인지 방법론인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렇게 나왔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있는데, 이 학습 결손 아이들이 동기유발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동기유발을 위한 과제 제시 방안 이렇게 나왔어요. 과제 제시. 그러면 뭐 써?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뭐 이런 것들 잡동사니 다 활용해도 돼요. 동기이론 죄다 활용해도 되거든, 이게. 근데 이건 교육방법론에서는 자기이론이라고 그래. 이거 교육방법 난 거다, 이게. 왜? 과제 제시, 내용 제시다. 이거는 내용 방법은 다 교수학습 아니냐, 이거지. 에?
그러니까 양쪽에 다 걸친 문제. 그러니까 2015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지. 왜? 선택장애 가진 사람은 제대로 못 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나온 거죠. 교육과정 평가에서 2016에 요때 딱 나온 게 뭐냐라는 거지. 뭐가 나왔어? 바로 에릭슨의 자아정체감 발달. 네. 청소년기에 해당되죠.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 8단계 중에 정체감의 혼미, 성취. 그 안에 사이에 뭐가 유예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체감 유예, 심리적 유예기가 나왔어요. 정체감에 대한 발달 이론. 근데 이게 답은 유예기에 대한 얘기. 모라토리엄, 사이콜로지컬 모라토리엄.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이제 자유교육 때문에 나왔어요. 자유학교. 자유교육이 아니라 자유학기제 때문에 나왔어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때 시험 안 보고 공부에 매진하기보단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허용해야 된다. 그만큼 허용적인 그런 어떤 여유 있는 시기여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유예기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중학교 때 진로 선택을 위해서 탐색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인문계, 이과계 그래서 진로를 그때 선택하고 대학교는 내가 무엇이 될지 진로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직업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주기 위한 진로 인식. 중학교는 진로 탐색.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진로 선택. 그다음에 대학교는 진로 준비.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탐색을 왜 하냐면 여유 있게 탐색하자. 정체감이 지금 내가 뭐 될지 확립이 안 돼 있어. 그 상황에서 뭐 하자? 혼미 단계에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학습 이론. 심리학의 학습 이론인 반도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 이때 나왔다는 거야. 근데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 뭐 물어봤어? 이거 뭐 선배들의 경험담 뭐 하니까 여긴 대리 경험이 답인 거지 뭐. 여긴 대리 경험 또는 대리 강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씩 나와. 이게 심리학은 몇 개씩 나와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2016 상반기는 없었고 2017에도 심리학이 없어요. 거기 없었다고. 그 다음에 2018에 심리학이 있었을까? 수기 모형, 잠식교과정. 아니다. 수기 모형하고 중고지형하고 거기도 없었는데? 거기도 없었어. 근데 2019에 심리학이 있었죠? 자, 여기 뒤에 이제 문제를 보면 아니까 앞에 이쪽에도 있지만, 자, 2018에 심리학이 있다. PBL을 심리학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2018에 PBL이 있는데 이게 문제중심 학습인데 요거를 교수학습에서 또 지들 거라고 그러고 심리학은 심리학 자기들 거라고 얘기해. 구성주의거든 이게. 2017에도 구성주의 학습 환경이 나왔어요. 조나센께. 그거는 교수학습 거야, 그거는. 그 다음에 요거를 얘기해. 2019에서는 뭐가 나왔어? 우리가 가던의 다중지능 이론 나왔죠. 근데 교육 방법론 입장에서 보면 다중지능 이론 중에 하나 그 유형 중에 과제를 또 물어봐요. 그러면 그건 방법론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제를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작년에 뭐 나왔어? 방법론. 그러면 자 작년에 낸 거는 2020학년 문제는 뭐 냈어요? 자 이 비고츠키가 나왔잖아요. 즉 사회적 구성주의 인지발달론에 비고츠키가 딱 터진 거지. 그래서 비고츠키 인지발달이죠. 이게 발달이론이에요 원래는. 근데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심리 교수 방법상의 관점을 낸 거예요. 지식이란 것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왔지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나온 게 뭐야? 정착 수업이라는 것도 심리학의 구성주의 학습 이론 중에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으로 만약에 그냥 다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나온 거예요. 근데 교육 방법론과 중첩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요거 빼고, 그래서 요것도 빼면은 명시적인 게 없으니까 어떤 이론이 요것도 빼면은 그래도 비고치키 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그다음에 셋, 4번 출제된 거예요. 한국교육과정평가에서는 9번 중에 3번. 요거는 국립특수교원에 출제한 거니까 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빈도수가 작아요. 작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추론하는 거야. 근접성 관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인재발달 이론 부분은 공부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작년 거로 본다면 피아제 이론. 근데 피아제를 낸다면 바보겠죠. 피아제 이론에 관련된 게 표상, 즉 도식, 스키마거든. 스키마와 브루너의 지식론 중에 표상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디트라운드 피트. F레이드인데 왜 디트로 있죠? 피트. 데일의 경험의 어치도 뭐 그런 관련한 거야. 노래 보니까 피트가 있더만 뭐 이게. 그 다음에 오시벨의 포섭자도 요관해요.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피아제를 내든 브루너를 내든 데일은 낼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오스벨은 여기까지는 이 같은 계통에 있는 거야. 인지 발달에서. 왜냐면 방법론이지만 이것들이. 근데 비고치키의 비계를 본다면은 이거로 확장해 보면은 인지적 도제 이론. 이것도 이 아까 정착 교수가 구성주의 학습환경 구성주의 이론이거든요. 저게 심리학이 있어요. 저는 제 책에는. 그래서 인지적 도제 이론하고 자기교수 전략도 거기에 해당돼요. 아까 앞에 있던 여기에 안 나왔지만 2017에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도 했어요. 구성주의예요. 이것도.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조나센 거 있거든. 이게 다 구성주의야. 이게 다 구성주의예요. 전부. 근데 여기서 오스벨만 좀 빠지면 되죠. 오스벨은 구성주의라고 볼 수 없죠. 이게. 근데 어쨌든 자기교수 전략 말고 여기 또 나온다면 전문가 초보자 이론, 전이론도 여기 관련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수업에서 보면 전이론이거든. 전이론. 형식도야론, 동일요소설, 일반화설 이게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전이의 조건이 있어요. 또 학습 유사성이라든가 지적 능력, 동기, 즉 태도, 그다음에 또 뭐 시간 간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외워야 되거든. 그리고 수업 절차를 그냥 얘기하는 게 정보 처리네.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왜 사람들이 뭔가를 배워서 장기적으로 놓고 다시 인출할 수 있는가. 아까 인출 얘기하잖아. 합격생들도 인출 얘기하잖아. 인출 안 되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인출, 연습 다시 반복해야지 이게 머릿속에 정착되거든. 근데 정보 처리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요게. 근데 이 정보 처리론이나 전이론을 다 포괄한 이론들이 가네 이론이라든가 라이겔루스 이론은 다 이 정보 처리론에 빚진 거야. 아까 누구 또 켈러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아까 켈러는 이 오전 수업에 했군요.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오전 수업에 다뤘던 거 오늘. 동기론은 이 인지적 이론들, 이거 특히 귀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혼원감, 이건 반도라 이론이죠. 자기 이 사인작시 이론과 연관돼 있어요. 이게 예전에 출제했던 거. 그 다음에 자기결정성 이론 이렇게 반드시 숙제해야 되죠. 이게. 그래서 현대진의 이론 중에서 안 나온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가드너 나왔지만 스턴버거도 봐줘야 돼. 스턴버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면 스턴버거 현대지능론 확산해야 되고 정보처리론, 전이론 또 반드시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교작습에서 켈러 다용하네. 간에 다 이게 다 연결됐어요. 이 한 통속이야. 한 통속입니다. 이게 별개로 우리 영역이 교육학이 잘려져 있잖아요. 한 통속이라고 이놈들이. 간의 이론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행동주와 정보처리론을 갖다가 활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정보처리론의 내용들은 간에가 소개한 거야 우리한테. 근데 이게 심리학에 났잖아 정보처리론을. 응? 그래서 간의 9가지 수업사태 보면 그 정보처리론의 그 중심이 거기 딱 있단 말이에요. 행동주의랑 같이. 그 다음에 동기발달 이론, 뭐 교사학습에서 켈러의 동기발. 이거 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조직 동기론 갖고 연결해야 돼. 동기발달. 왜냐면 행정에도 동기이론이 있다고. 거기도 매슬로하고 기대이론이 나와요. 이 기대이론 이런 것들이. 이게 기대가치론은 기대이론의 응용이지만 기대이론 나온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달라. 동기이론들이.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콜버그 것도 좀 봐야 돼요. 콜버그 거. 왜냐면 성격 발달 나왔으니까 도덕성 발달. 이게 동기, 도덕성, 그 다음에 또 성격 발달은 정의적 발달 이론이라고 보통 부르거든. 인지 발달과 대응해서. 도덕성 발달은 피아제 또 나오고 누가 나와? 콜버그 나오거든. 이거 대조를 해야지. 그 다음에 행동주의 학습이론 영역이 심리학이 커요. 행동주의만 해도 초등에서 출제가 됐거든. 중등에서만 좀 출제 안 된 거야. 이 반도라 거 말해도 인지 행동적 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인적 학습이론을. 우리가 관찰학습으로 부르지만 여기에 모방학습은 틀린 말이에요. 반도라는 자기 이론을 모방학습이라고 부르면 되게 싫어한다고. 이것도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행동적 학습이론. 특히 파블로프의 어떤 거 고전적 조건화하고 스키너의 주작적 조건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성주의 학습이론 아까 얘기했죠. 인지적 도제, 인지적 유연성, 상황학습이론, 앵커드. 근데 앵커드는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PBL도 출제가 됐었고. 그러면 나머지 몇 개 남아. 근데 인지적 도제라든가 이런 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고치게 비계에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쓰잘데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어쨌든 나머지 인지적 유연성이라든가 상황학습이론은 중요해.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인지양식, 심리학에 특히 인지양식, 위트킨, 카겐 중에서 위트킨, 장독립성과 장의존성. 이건 레빈의 장이론과 다른 거예요. 레빈의 장이론과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형태주의 학습이론. 켈러의 통찰하고 레빈의 장이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학습이론이에요, 이게. 이게. 그 다음에 창의성 기억론이나 조망수형 이론도 뭐 나중에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멀었어.
지금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 나올 만한 게 저놈들밖에 없어요, 사실상은. 여기다 무슨 뭐 어떤 사람이 기억이니 망각이니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있는데, 답답해.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 자습 여기 하잖아요. 5층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다 봐요. 이렇게 봐 책들을 제 책 안 봐도 이렇게 자기 남의 책 가지고 나한테 질문해도 나는 기분 하나도 안 나빠. 왜? 배우려고 하니까. 근데 보면은 답답한 거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 이제 스터디원,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떤 분, 여자분이 만점자가 자기 스터디원 중에 한 명이 제 수강생이었단 말이에요. 수강생이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딴 얘기 하는 거예요. 공고현 선생 수강생은. 자기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거든. 나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하잖아. 왜냐면, 다른 교육학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중요하다고 그걸 얘기 안 한다고. 어떤 선생은 타일러 건 죽어도 안 나온다고 그러다가 이제 망했죠, 재작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내 수강생이었던 사람도 있어. 그 교육학 강사가 참 신기하게도. 내 제자 아니라고 그래. 제자 아니지. 돈 주고 그냥 조금 난 소피스트처럼 가르친 건데. 중요한 거는 요 이론에 대한 거를 잘 표시해서 책에서 표시를 꼭 해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교사학습이야. 교사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게 뭐예요? 바로 교수 목표 진술에 대한 얘기예요. 교육과정의 목표 진술처럼 교수 목표 진술에 대한 거 부른 것도 있고 목표 위계도 있고 목표 진술 원리가 있어요. 간의 것도 있고 메이거도 있고 목표 진술만 해도 타일러기 이 안에 그대로 있다고. 수업 목표 진술이랑 교육과정 목표 진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강의 문답 발문은 이게 초등에서 옛날에 나왔거든. 우리는 이거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한 번도. 초등에서 2009학년도에 나왔다고. 이게. 그 다음에 협동학습 우리 2014에 나왔었죠. 근데 초등에서는 SAD를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협동학습을 어떤 직소나 SAD 둘 중에 하나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협동학습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방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토익법은 작년에 배경이 토익법이지만 토익법 질문이 아니었잖아. 주제만 토익법으로 쓰는 거지 내용은 다른 쪽이었고 토익법 자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발견학습, 설명수업 특히 오스벨 거, 브루너 거, 오스벨 거 그 다음에 프로페서 벌레는 스키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주의 학습의 내용이지만 교수학습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몰 스텝이라고 유명하죠. 프로페서 벌리가. 그 다음에 목표 수업 간의 겁니다. 근데 여기 좀 확산해 보면 블룸거 목표 위계, 특히 인지업 목표 위계 이거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수명 중에 라이겔루스 또는 라이거루스 또는 라이겔루스라고 돼요. 켈러 또 나오죠. 켈러는 지겹게 나오는 거야 지금. 왜냐면 켈러는 초등 특수, 유치원 특수 다 나왔어요. 근데 중등만 안 나왔어 지금. 2013년도, 13학년도에 이게 나왔었어요, 켈러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 및 지능이론 연관 교수법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명 중에 완전학습, 발견학습, 그 다음에 유의미학습, 이렇게. 문제해결학습과, 이건 뒤 거죠, 문제해결학습. 그 다음에 자기도학습, 이건 노을즈 거. 이거는 그냥 세모꼴, 이건 세모. 그 다음에 여기 수업 매체, 특히 어시어 모형이라든가, 대리 경험의 원칙은 그냥 어시어 모형은 별표 하나 정도는 줘야 돼요. 어시면. 그래서 여기서 별표 5개가 있는 게 뭐냐면 뭘까요? 협동학습이야. 별표 5개. 특히 하위 내용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오스벨 거, 브루너 거, 스키너, 그 다음에 블룸 거 이런 것들은 별표 4개, 5개. 4개 이상씩 있어요.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지금 뭐냐면 ADDI 모형 이런 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 방법론도 이거를 보면 또 웃긴다고요. 왜냐면 이거 봐봐. 이것도 웃기지. 여러분도 이걸 기출문제를 외우면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해요. 이상의 출제자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 봐봐. 2013년도 문제는 방법론이 숨어 있어요, 이게. 심리학이론이지만 방안을 물어봤거든. 진단과 방법론이지. 방안 물어봤으니까.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방안이지. 근데 2014에 뭐를 직접 물어봤냐면 협동학습을 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교수학습이거든. 그 다음에 2014 상반기에 보세요. 학문 중심으로 전해냈다고 그랬잖아. 학문 중심 교과정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학문 중심 교과정 관점에서 생물 수업을 애견명사가 되는 영희에게 맞도록 과제와 활동을 어떻게 할지 방안을 내려요. 이것도 방법이라고. 과제와 활동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문 중심인데 방법론이야 알고 보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2014 상반기가 이랬는데 2015학년도 아까 얘기했죠. 동기부여 과제 제시 방안. 요게 이제 이 방법론은 자기들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있어. 반도할 거 어쩔 수 없어. 심리학이 보통 있으니까. PBL, 그래. 2018에. 근데 요거 말고, 그 사이에
2015 상반기에 뭐가 있냐면, 요게는 이제 2015에는 아까 과제 제시 방안 동기유발을 위한 과제 역시, 그 다음에 2015 상반기 추가 모집 때 뭐가 나왔냐면, 이때 뭐 중고지원 평가랑 같이 나왔던 게 바로 뭐야? ADDI 모형이에요. 일반적 교수체제 설계 모형. 이때 앞에 있는 분석, 어널리시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설계 안에서 뭐 하는지 두 가지씩 써라. 기억 해석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016에는 방법론이 없었다고. 그러다가 2017에 뭐냐면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방 연습에. 조나센의 구성주의 설계, 이게 비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학습 환경 설계. 그 다음에 2018에 PBL도 자기 거라고 가져가. PBL. 문제중심 학습. 그 다음에 2019에는, 방법론이, 자, 2019에 방법론이 뭐 있나? 교수학습에서. 2019에는, 과제죠? 특히 가드너의 과제죠. 가드너의 과제요. 2019 요거 과제. 2019엔 과제가 자기들 거다 뭐 얘기할 수 있고, 또 2020에는 뭐다? 적창 수업원리. 그러면 방법론 무지 많은 거야. 그러면. 근데 명확하게 나온 거는 협동학습. 그 다음에 ADDI. 그 다음에 조나센. 이렇게밖에 없어요, 사실상은. 근데 알게 모르게 방법론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방법론은 교수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방법이 공유라는 이 파트는 심리학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속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교육과정을 딱 얘기하면 내용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에 기반을 둔 게 심리학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심리학과 교수학습은 같이 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어쨌든 교수학습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야? 행정이지. 이놈은 행정이 문제지, 행정이. 이 행정은 따로 제가 특강도 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무료 특강도 하고 막 해줄 거야. 이게 왜냐면 행정이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시험 나온 거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방향이 한꺼번에 쫙 보이는데 어떤 건지 보세요. 자, 행정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도성이 나왔어요. 근데 지도성이 무슨 지도성이라고 문제 명시가 안 돼 있네. 이게 2014 문제예요. 2014 문제. 이걸 깨끗이 지워야지 또 우리 촬영하신 분이 기분이 좋지. 보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이게 칠판을, 왜 판서를 선생님은 중요하게 안 봐. 왜? 정보 처리원에서 판서 설명을 동시에 하면 아이들이 주의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은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서를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쓰지. 여러분한테 뭐 기억에 남기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설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도 뭐 깔끔히 써주면 좋겠지. 대충 쓰는 것보단. 그래서 깨끗이 좀 지우고, 제가 좀 할게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마무리야. 뭐 사회학은 뭐 대충 봐도 돼. 왜? 4년 동안 출제가 없으니까 그냥 기대 별로 안 하고 봅니다. 나중에 설명은 좀 하겠지만. 자, 일단 행정은 처음에 2014에 나왔던 게 지도성이에요. 근데 무슨 지도성이냐 그러면 제시문에 살짝 뭐라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도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황적 지도성을 딱 암시해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쨌든 동기유발을 위한 어떤 지도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으니까. 그러면 상황적 지도성 중에서 뭐 효과적 지도성 같은 경우 할핑 뭐 이런 사람들 아니다 허시블렌차드 거구나 이런 쪽의 얘기를 좀 써주면 되죠. 뭐 거기에 뭐 이 동기가 낮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지원형 지도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스타일로 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14 상반기에 여기 지도성이 아니라 여기는 바로 장학이 나왔어요. 근데 장학이 뭐냐면 교과협의회에서 추천받은 장학을 나 혼자 수업 개선하는 데 쓰자. 자기 장학이지. 결국은 장학이라는데 여기도 무슨 장학이라고 문제는 없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는 2014년 상황적 지도성과 연관되고 여기는 자기 장학과 연관된 걸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2015에는 뭐 학습 조직, 뭐 센 게 학습 조직 해가지고 학습 조직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2015 상반기에는 이때는 이완 결합 체제하고 관료제하고 이완 결합 체제 여기 나왔어요. 이게 조직 유형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것도 조직 유형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그다음에 2016에 넘어가면은 비공식적 조직 이것도 조직이야. 계속 조직이야. 비공식적 조직 이게 나왔어요. 거기 순기능 역기능 이게 나왔고. 그다음에 2017 넘어가니까 교육 기획이 나왔어. 제가 생뚱맞은 게 교육 기획이거든요. 교육 기획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2018 넘어갔더니, 그때 뭐가 나왔다? 동료 장학이 나왔어요.
장학이 한 번 더 나왔죠. 이게 동료장학이라고 명시했으니까요. 동료장학. 그러니까 장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변혁적 지도성 나온다고. 그거 잘려야 막. 그래서 2019에 바로 변혁적 지도성. 지도성이 또 두 번 나왔죠. 근데 내용은 다른 거예요. 이게 변혁적 지도성이 이때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20에서 뭐 나왔어? 제가 죽으라고 나온다는 거. 학교 문화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분석 틀을 잘 보세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4부터 출제해가지고 여태까지 왔거든. 한 번도 안 빠졌어.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게 뭐야? 어떤 계통도로 내느냐라는 거지. 일단은 지도성은 학급 운영의 기본적인 거야. 수업 운영, 학급 운영. 즉 교과 담임이든 학급 담임이든 누구든 가지고 있어야 돼. 교장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도성으로는 분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적 적성은 변적 적성 나왔잖아. 그러면 상황적 적성도 종류가 있어. 여기서 섬세하게 안 냈단 말이에요. 이 상황적 적성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비들러로부터 해서 허시 블렌차드로부터 해서 행로 목표 쪽까지 막 쫙 가는 거지 뭐. 그다음에 장학은 보면은 자기 동료장 나왔잖아. 임상장학은 장학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교내장학이라고 한번 언제가 질문했거든. 교내장학은 뭐죠? 약식장학, 컨설팅장학, 약식장하고 그렇지. 약식장학 이게 했고 동료장 이런 게 교내장학. 약식장학 안 나왔고 교회장학의 요청장학하고 컨설팅장학 여기 안 나왔어요. 그런 거 공부하라는 거야. 그런 거. 그 다음에 학습 조직 유형 같은 경우는 신나게 나왔거든. 근데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중앙집권하고 어떻게 지방분권. 원래 이게 조직 유형보다는 어떤 조직 스타일에 대한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과 관련한 게 이게 다 조직이거든. 이게 조직이에요. 다 조직. 이 조직인데 이 조직에 대한 게 뭐냐면 보세요.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가 있죠. 가운데 뭐가 빠졌을까? 가운데 뭐가 빠졌어? 풍토가 빠졌어. 풍토. 호이미스겔 이런 사람들의 풍토론이 빠졌어요. 풍토. 그러면 풍토 준비해야지. 풍토 준비해야지. 해야죠. 개방적 풍토니 무슨 폐쇄적 풍토니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당연히 해야지. 조직 유형론은 아까 얘기했던 너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 이런 쪽으로 좀 공부해두면 되고 여기는 유형론은 사실상은 많이 볼 것도 없고. 근데 여기서 보면 잘 보시면 반복적인 것들 같지만 아니에요. 좀 달라. 이것들이 다 조직 이론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 학교 문화라는 것도 좀 조직 이론에서 유형론이 아니고 다른 문화론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조직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지도성도 안에 나눠져 있거든. 변적 적성도 바스 있지만 원래 만든 사람 번즈거든요. 바스가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근데 이 번즈라는 사람이 변적 적성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하고 그다음에 매슬로 욕구 이론은 기점으로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콜버그가 제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콜버그 이론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거 말고 초량 지도성이 또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나올 게 뭐냐면 지도성 이론 중에서 이미 밑줄 쳐져 있는데 변혁 번스 거로 배워야 돼. 변혁적 적성의 특징. 근데 2019에는 2018이죠? 2019 변혁적 적성의 특징이 아니라 원리가 나왔어요. 원리가 숨어있는 제시문이었거든. 바스 거. 번스 것도 한번 공부하고 초량 지도성. 이거 중요하죠. 이거 교사를 지도자로 만드는 구성원을 지도자로 만드는 지도성이 바로 초량이거든. 그 다음에 교내장학 중에서 임상도 물론 개념 알아야 되지만 약식장학이라든가 또는 마이크로 티칭. 이거 마이크로 티칭은 보통 자기장학도 쓰지만 동료가 있을 때는 동료장학에 써요. 저게. 그 다음에 또 여기 빠진 게 컨설팅 장학, 요청 장학. 여기 있는데 밑에. 이것들 다 해야 돼요, 공부를. 조직유형론은 중앙집권, 지방분권이겠지. 그 다음에 공적 조직도 비용시 낮다니까. 그 다음에 교육정치결정모형. 이게 이제 새로 부각되는 게 있어요. 지금 딱 공부하다 보면, 이거 지금 행정에서 안 나온 놈 찾아봐. 안 나온 놈. 나온 놈 워낙 많으니까. 안 나온 놈 보면 딱 있어요. 앞에. 저기 지금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어? 조직이론 5번에 오른쪽에 확산해 보면 행정의 거의 맨 앞에 있는 게 조직이론이에요. 이게 뭐야? 행정 발달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과학적 관료 인과관계로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게 과학과 인화에 대한 의미이기도 해요. 지도성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 조직이론 중에 과학적 관리론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세계는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는 이게 심리학적인 것도 있고 레빈도 여기 나오고 막 별 난리. 타일러랑 헷갈리는 사람. 이 테일러가 여기 나오거든. 타일러 말고. 이게 타일러가 교육과정 설계랑 또 비슷해요. 과학적 관리론 듣다 보면은 타일러 합력교육과정 설계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과학적 관리론이 먼저거든. 저게 먼저야. 그런 다음에 타일러 합리적 교과 녀석이 1949년도니까 수십 년 지나서. 그러니까 테일러 이론이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야, 이게. 이게 교육에 영향 줬거든. 어마어마하게. 성과급이 대표적인 케이스야. 교사들한테 성과급 줬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조직 이론 중에서 과학적 관리론이거든.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라고. 학교가 가족 같아야 된다? 문화와 관련되지만 그게 인간관계론이야. 여기는 정서적인 거. 여기는 이윤에 대한 합리적인 이성을 자극하는 거야. 이건 정서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걸 얘기한다고. 이게 그래서 과학과 인화와 관련돼. 이거를 알면은 뒤에 지도성 이론도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이론은 지도성 들어가거든. 풍토론 들어가거든. 다 들어가 이 안에. 이게 종합이론이야. 종합이론이라고.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조직 동기론이 출제가 한 번도 안 됐다. 즉 행정학에서 동기론이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특히 거기서 과정, 즉 내용과 과정. 매슬로건 내용 이론 쪽이에요. 알더퍼, 허즈버그 이런 사람들이 내용 이론의 동기론이 있거든. 그 다음에 과정 이론의 동기론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과정 이론은 기대 이론부터 시작해서 누구야? 바로 이 공정성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든가 로크. 에드윈 로크일 거야, 아마. 로크라는 사람이 또 있거든? 그 존 로크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표 설정이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저기서 보면은 아까 왼쪽에 근접성의 맨 아래에 있는 교육 정책 결정 모형이야. 의사결정 모형이야. 정책 결정 모형. 정책 결정. 기획 나왔잖아. 정책 결정 모형, 합리성 모형이냐, 쓰레기통 모형이냐, 하면 그런 내용이야.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많이 들어본 게 여기 있는 거야. 정책 결정 모형. 합리성 모형, 점증형 이런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들이랑 통해, 얘가 또. 지도성이랑도 통하고. 한목의 얘기야. 행령이 다 잘린 것처럼 보이지만 통해요. 그 다음에 조직 동기론 나오고. 조직 동기론 결국 이 안에 조직 동기도 연관되거든. 그러니까 이 조직 이론이 이 행정의 대부분 조직에 대한 문화, 유형, 풍토론 이런 걸 다 휘어잡고 있어요. 지도성까지. 저런 걸 알면은 행정이 되게 쉬워. 좀 어렵지만 처음에. 요거를 이해해두면 진짜 쉬워요, 행정이. 여기에 쓰레기 같은 것도 있어. 폐율에 무슨 산업관리론 이런 건 필요 없어, 우리한테 학교에는. 산업이니까. 그건. 산업이라는 제목 들어가면 학교가 싫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요거는 성과급 이런 걸 우리가 직접 하는 거. 교원들 성과급 많이 받으면 300까지도 받아? 300 이상도 받을걸?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면은, 교장 지도성, 이거는 서저반이라는 사람이죠. 편의적 지도성의 하위로 보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지도성이라고 그래요. 교장 지도성 또는 그 안에 문화적 지도성 또는 어떤 사람이 도덕적 지도성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 안에서 도덕 지도성이 위계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맨 밑에 기술적 지도성이니 인간적 지도성이니 교육적 지도성이니 상적 지도성이나 마지막에 문화적 지도성에서 5가지 욕구 위계 5단계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조직풍토론은 호인 미시겔부터 해서 할핀가 위너인가 그 사람들 얘기들 여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동기론 지금 나열해 놓은 거. 그 다음에 학습 조직은 학급 경영 관점. 경영이론 빼면 안 되지. 여기서 정책 결정 말고 4번 항목이 학교의 경영 관리예요. 회계까지도 포함하죠. 그냥 경영 관리라만 해야 돼. 회계가 관리 안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품목별 예산 제도라든가 기획 예산 제도라든가 또는 연기준 예산 제도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쓸모 있는 거 뭐냐면 요놈과 관련된 거. 요놈. 지금 목표 관리론 잘못됐네. 원래 관리 경영이론이 MBO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설정을 잘못 써. 관리가 이런 목표 설정이론이야. 로크의 목표 설정. 이건 동기론 쪽이고, 요거는 MBO는 목표 관리론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상 경영 관리론이에요. 근데 이게 둘이 똑같아. 내용 얘기하는 게. MBO하고 목표 관리 설정이론. 설정이에요. 관리가 아니라. 설정으로 바꿔주세요. 여기는 조직 동기론에서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고 이쪽에 관리 경영 이론에서는 MBO라고 목표 관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피터 드러거 이런 사람들 여기 나오고 그래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MBO가 목표 관리론인데 이게 목표 설정을 잘못했어. 이런 정도로만 행정은 해도 커버 다 됩니다. 다 돼요. 그 외에 도망갈 데가 없어. 왜냐면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 더 섬세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안 냈던 요 4개 영역. 요것만 보면 끝나, 사실상. 공부 다 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이 사회학은 컬맨,
왜냐하면 초등에서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선생님이 죽으라고 나온다고 그랬던 브루코버의 학교 효과론이 나왔거든요. 학력 격차 얘기할 때. 이거는 학교가 학력 격차의 중요한 효과를 거기다 결정용이다. 그리고 이게 콜맨은 가정자본이라는 거예요. 가정자본.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한가업성체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학교냐라는 싸움이에요. 근데 작년 초등교직에서는 브루코버 쪽에 학교 효과론으로 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갈등 유형론은 저번에 기능론이 2015 상반기에 나왔거든. 추가 모집 때. 그러니까 우린 갈등론의 종류. 기능론은 종류 많아도 소용없어. 갈등 이론의 종류가 분별이 필요하거든. 막 기능론의 쪽에 뭐 근대화이론, 국민통합론 거기다 뭐든 인간 자본론이니 거기다 배울 만한 기술 기능 이론 하나밖에 없거든. 거의 그런 것들이야. 근데 이쪽에 갈등 이론은 문화적 재생산론, 경제적 재생산 이거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지. 이런 거는 변별 문제를 꼭 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자기 충격적 예언, 상적 상호적 이것과 관련된 게 뭐냐면 방어적 수업 전략. 이게 신교육사 예학 얘기다. 학교 풍토와 연관돼 있어요. 선생님이 뭐 한다? 단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생략을 하고, 신비화를 하고, 방어적 단순화를 하더라. 이게 뭔지 알아야 돼. 그게 교수법에 어떤 사람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건 사회학 얘기예요. 사회학. 그 다음에 번스타인의 가시비가시라는 개념. 또 방어기제. 이건 심리학 얘기인데 여기다 집어넣냐? 청정 부정은 심리학의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활지도 상담에다 넣었거든요. 원래 심리학 얘기예요. 적응기제. 안에 도피기제, 방어기제, 공격기제 있는데 이게 방어기제, 합리화, 투사 이런 얘기. 이것도 심리학과 청정 부적응 또는 문제행동과 연관돼요. 그 다음에 갈등론 이거는 저기던 중복되고, 그 다음에 교육평등론. 야, 이거 원래 객관식인데 단골면이가 교육평등론이었거든요. 이게 허용적 평등이다, 보장적 평등이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다음에 사회적 롤스 거는 이건 별로예요. 별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 사회학이다, 신교육 사회학이다라는 것은 이게 포함된 거야. 이게 요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야. 상적 사회 이런 게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이 분류틀이 더 중요하죠. 이 분류틀 이게 확산이. 그래서 사회학은 제가 볼 때 요것만 공부해도 끝나. 요것만 공부해도. 갈등론 다 볼 필요 없고 그냥 문화재 생산하고 경제적 생산하고 그다음에 문화 헤게모니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항이론 요 정도만 구분만 하면 돼. 구분만. 거기 키워드가 뭐가 놀고 있는지 이런 것만. 그다음에 저는 콜맨하고 브루코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학업 성취를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학습 부진한 애들도 많고 그러면 동기론, 교수학습론 다 동원하고 동시에 학교를 보는 론, 학력 격차. 왜 학교마다 학력 격차가 생기냐? 그러면 학교가 문제냐? 가정이 문제냐? 사는 동네가 문제냐 말이지. 그래서 강남 상구 애들이 서울대를 많이 가더라. 그러면 학력이라는 것이 가정의 배경이냐라는 거지. 근데 브루코버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저 심도 있는 얘기를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갔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힌트를 좀 브루코버 얘기는 학교의 구성원들의 소속감. 그리고 서로 갖는 학교에 대한 기대감,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평가가 높은 학교일수록 성취가 높더라.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 그게 뭐야? 자기 충족적 영역과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 집단의 소속감, 이념, 이런 것들. 레빈의 장애론과도 비슷하고. 거의. 그런 얘기들로 도배된 게 브루코버예요. 콜맨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거, 부모의 교육 수준, 인적 자본,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들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많이 한 시간을 하루에 많이 보냈냐에 따라서 성적 애들이 높더라 이거지. 그런 통계학적인 거, 양적인 연구예요. 이거는 양의 연구예요, 양. 근데 이거는 브루코버는 질적인 거예요. 민속방법론, 관찰법, 면접법을 통해서 얻어냈다 그래가지고 연구 방법론이 달라. 그러니까 결론이 당연히 다르지. 아시겠죠? 결론이 당연히 달라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생활지도 상담은 초등에서 사실상 REBT도 나오고 레포에 해당되는 상담 관계 형성에 대한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에 인본주의적 상담, 인간중심 상담하고 뭐가 나왔냐면 행동주의 상담 2014 상반기에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애가 비행이론 물어보고 애가 이런 문제 적응, 부적응 행동 보이는 거를 어떻게 상담하느냐. 근데 그 중에 안 나온 게 인지주의 상담이 안 나왔어요. 여기 안 나왔다, 여기. 그리고 2013년도 3월 달에 우리가 교육학론을 예시안 나왔을 때 문제행동 수정에 대한 걸 물어봤거든. 이건 생활지도에 있어요. 생활지도에. 근데 보면 생활지도에 원리 방향이 있거든. 특히 방향, 이게 중요해요. 방향.
요거 전체성이다, 뭐, 간에 보면 뭐, 추수 지도다, 아니면 적극성, 예방적 지도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생활지도 영역과 활동, 이거 영역은 7개 영역이에요. 순결 지도까지. 응?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어떤 학업 지도, 그 다음에 성격 지도, 사회성 지도, 직업 진로 지도, 그 다음에 뭐야, 여가 선용 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건강생활, 그 다음에 또 순결, 이렇게 해서 7개요. 그럼 활동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담 활동을 위시해서 애들 이해를 위한, 교사가 이해하기 위한 조사 활동,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정치 활동, 상담 활동,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추수 활동, 이런 것들이 5개 활동이 있어요. 이거를 뭐 입에 달달달 달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방어기제. 아까 얘기했죠. 방어기제 여기 또 나온다고. 이게 저는 여기다 넣었어요. 이 생활지도 상담에다가. 그 다음에 이 방어기제나 문제 행동을 보고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인지중심 상담, 특히 RBT, 합리정책 상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별표. 이거 5개야. 생활지도 상담에서. 그 다음에 진로발달이론. 특히, 우리가 보통 홀랜드 검사를 많이 해요. 중학교 들어가면. 성격, 단일한 일회성 검사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자유학기제에서 진로 어떤 교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긴츠버그에 관련이 높거든. 우리가. 현실기, 환상기. 환상기에서 잠정기. 청소년기 4단계 있거든. 잠정기. 그 다음에 그 밑에 현실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진로 의식 발달 이론인데 그 부분도 별표 한 3개쯤 돼요. 방어기제는 5개야. 방어기제는 5개. 방어기제 5개. 인지주의 중심 상담에서 RBT, 앨리스 거. 뭐 백의 인지 치료는 뭐 별표 하나밖에 안 됩니다만. 이건 5개. 그 다음에 진로 발달은 긴츠버그 거. 별표 최소한 3개에서 5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들이 생활지도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야. 오늘 오시라고 그런 거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책들을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올해 연말까지, 연말이 된다. 시험 볼 때까지. 그 이론을 계속 파는데 문제는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갖다 예상 문제로 만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의 명칭 정의 이게 아니라 제시문 자체가 시나리오가 돼 있어야 돼. 극화된 어떤 대화체로 되거나 해서 암시되어 있는 책. 그게 이제 플랫폼 119란 말이에요. 단원별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자습을 하되 그런 걸 봐야 돼. 그러한 다음에 이 5, 6월달 되면 명장면으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6월까지는 최소한 자기가 띄어쓰기, 문법, 그 다음에 문단 성격 이런 것들 있죠. 주제 쓰는 거, 일관성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처리돼서 5점이라고 하는 그 논리, 주제, 표현에 대한 것을 만점 받으면은 그 사람은 내용, 개요만 써도 돼. 아까 누가 그랬죠? 개요만 나중에 썼다고. 전공해야 되는데 내가 60분동안 언제 하래? 15분 딱. 만약 9시부터 10시까지 모의고사 시험이다. 그러면 제가 몇 시에 오는 거야? 40분에 와. 그래서 15분 툭 경험만 쓰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왔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전 좀 늦게 왔습니다. 선생님. 딱 그래. 난 무조건 쓰라고. 왜 안 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내가 그 감점이 없으니까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딱 거기다가 다른 사람 거 탁 실수한 거를 탁 보면서 반면교사도 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한 번 강의 들어가면 특히 이 3, 4월 강의 중에 보면 오전 반이야 플랫폼 119로 나가지만 월요일 날 오후에 뭐 하냐면 저거예요. 저거 클리닉 비슷하게. 그래서 이 서론부터 한번 써봐라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본론 한 단락 써봐라. 그래서 연습 죽어라고 시킬 거야. 스터디도 못한 사람은 몇 명씩 짝지어서 스터디 시킬 거고 인원이 적은 게 낫겠죠. 그래서 5명씩 최소한 5명까지가 맥시멈이지. 3명 최소한 짜고 3명에서 5명 스터디해서 그 그룹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그 과정은 이제 3월 달에 또 시작을 해요. 원래 클리닉 반이라고 5월 달에 했던 건데. 그래서 그거 아마 작년에 좀 공부했던 분들은 그게 더 효용도가 있을지도 몰라. 그 한 과정이. 월요일 날 오후만 있으니까. 근데 월화랑 같이 연동해도 상관없어요. 월화랑 연결 때는 화요일 날 보통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식 문제는 아까도 그분이 얘기했지만 제가 2009학년도부터 보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이전에 2008학년도구나. 그 이전의 시험들은 다 이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엽적이기 때문에 객관식을 안 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해서 9, 10, 11, 12, 13학년도까지 우리가 6개년 동안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재심은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낸 거, 즉 통계만 내려고 그래. 문제를 풀어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교육학 논술 패러다임이나 119에 있는 이론이 객관식에서 몇 번이나 나왔는가 봐봐. 객관식과 논술은 출제가 좀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철학에서 자유교육은 객관식에도 몇 번 나왔다고. 그게 그러니까 자유교육이 2015에 나오기도 했지만 근데 그런 어떤 성향을 개통도 있게 뭐가 여러 번 나왔는지 발을 정자로 체크하든지 뭐 해가지고 거기에 이 뭐야 교육학이론 각 파트별로 넘버 5 순위를 매기세요. 그거 보라고 제가 기출문제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 이건 뭐 여기까지가 마무리겠죠. 그래도 오늘 뭐 합격생도 좀 오고 그나마 좀 요거는 이제 방법론에 대한 건데 그냥 참고하세요. 이것도 과정에 대한 건데 그냥 참고 이렇게 하세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